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무려 98만여 명. 가게를 찾는 손님은 줄고 팔아도 남는 게 없어서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가게의 실패, 그다음에 폐업은 약 한 5년, 6년간의 빚의 구렁텅이에서 이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최근 티몬 위메프 사태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1,000곳에 가까운 기업이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개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겠구나라고 느꼈고 하나도 마진이 안 됐고. 문제는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계속 늘고 있다는 것. 중소기업하고 자영업자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고금리 때문에 이자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 있고 또 고금리로 인해서 내수가 침체되면서 개별 기업이 폐업을 하고 어려움에 처한 것이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결국은 확산되어서 다른 거래 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의 도산이나 파산으로도 확장될 수 있고.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상황을 진단하고 그 해법을 모색해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 한 지식산업센터. 사업이 어려워져 법인 파산 절차를 밟게 된 중소기업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여기가 어딘가요? 저희 사무실, 회사. 저희가 만든 화면 분할 모니터를 여기서 제조를 했었고요. 이제 다 비워져 있죠. 임대 계약이 끝났으니까. 회사 문을 닫은 지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사업장을 찾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자재가 쌓여 있는 공간이었고요. 이쪽에서 이제 저희 제품들 여기서 촬영도 했었어요. 그래서 영상도 만들고 저희는 디자인을 회사에서 다 했었기 때문에. 네. 3년 전인 2021년에 사업을 시작. 모니터 한 대에 PC 2대를 연결해서 쓸 수 있는 화면 분할 모니터를 개발해 특허도 획득했습니다. 1년 전엔 회사를 좀 더 키워볼 생각으로 이곳으로 사업장을 이전했는데요. 하지만 부푼 꿈도 잠시 결국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제 쿠팡이 저희 중간 과정인 저희 같은 회사들 물건을 받지 않고 중국 공장에서 직접 가져오는 거 하나 하고 테무나 알리 같은 직구. 이제는 해외 직구라는 게 너무 일반화가 돼서 해외에서 물건을 사는 거예요. 국내 대형 온라인 쇼핑몰과 중국의 직구업체 공세 도저히 수익을 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님 도움 받아서 이제 파산 신청서를 냈고요. 그래서 파산 1차 선고를 받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 회사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뭐 재고 등 재산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 매각할 건 다 매각 끝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완전히 파산이 끝나는 거죠. 옛날부터 법인 회생하고 파산을 봤을 때 회생 쪽이 조금 더 많긴 했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부터는 파산 쪽이 급격하게 좀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 이유를 굳이 치자면 코로나 때 엄청 경기가 안 좋아졌는데 대출로 버티다가 경기가 좀 좋아지면 벌어서 갚을 수가 있는 건데 사실은 경기가 지금 좋아지지 않고 있잖아요.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고들 얘기를 하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파산과 회생 사건을 다루는 서울회생법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선고가 있는 날에는 한 회당 100명가량의 개인 파산 선고가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산 선고가 끝나면 신용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데요. 재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출 관리와 신용 관리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합니다.
어쩐 일로 오셨어요? 개인 사업을 하다가 예. 뭐 여러 가지로 여러 번 망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이용하던 카드 이제 오늘 날짜가 잡혔네요. 예. 그래서 왔습니다. 파산은 소득이 없는 개인이나 법인이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법원에 신청해 면책을 구하는 제도고, 회생은 소득은 있지만 채무를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을 때 몇 년에 걸쳐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그 파산 면책 관련해가지고 신청하신 분들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 파산 면책 선고 받고 최종적으로 면책까지 끝나게 되면 이제 그 채무가 없어지는 그런 것 때문에 신청하시러 오신 분들입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법인 파산 접수 건수는 지난해 1,657건으로 전년도보다 65%나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벌써 987건이 접수돼 반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법인 회생 신청 건수는 지난해 1,602건으로 법인 파산과 마찬가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올해 상반기 신청 건수만 816건으로 역시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희 법원 찾게 된 사유는 다양하겠지만 일단 공통적인 사유로 제가 보기로는 고금리 현상과 그리고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소비가 위축되어서 매출 부진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이중고, 삼중고를 겪으면서 결국에 버티지 못하고 저희 법원을 찾는 경우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제조업체가 대거 입주해 있는 남동 국가산업단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도로 곳곳에서 공장 매매와 분양, 상가 임대를 홍보하는 플래카드를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부동산 거래가 끊겨 문을 닫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폐업한 식당 또한 적지 않아서 어려운 지역 경제 상황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남동 산단에서 일감을 얻는 자영업자 역시 마찬가지. 선생님 안녕하세요. 최근 남동공단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안 좋죠. 어떻게 안 좋습니까? 저희는 뭐 지원인데 보통 작년에 비해서 한 30%에서 40%는 감소한 것 같아요. 월급도 많이 삭감됐어요? 저희는 이제 월급이 아니라 자영업이니까 이제 영업용이니까 수입이 많이 줄었죠. 수입이. 손님이 몰려야 할 점심시간에도 일부 식당은 한적하기만 했는데요. 저렴하게 한 끼 식사가 가능한 곳인데도 빈자리가 훨씬 많았습니다. 여기 그 근처 회사도 이사 간 데도 있고 닫는 데도 있고 회사도 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식당도 줄어들죠.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아가서 산단의 상황이 어떤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예전 건물, 이제 구축 건물 같은 거는 공실률이 많고 신축 건물은 그래도 공실이 좀 적어지는데 임대 수요자가 별로 없죠. 임대 내놓은 데는 많은데 수요자가 요새 불경기죠. 완전 불경기. IMF 때나 코로나 때는 제조업 지원이 있었잖아요, 지금. 지금 아예 없잖아요, 지원이. 그러니까 더 이제 고난에 그것다 옛날 금리 2% 받았던 게 이자가 뭐 4%, 5% 다 올라가 버렸으니까 제조업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죠. 일도 없지, 지원도 없지, 이자는 2~3배 올라갔지. 중개 물건도 살펴봤는데요. 대부분의 매물은 공장이고 사겠다는 사람도 임차하겠다는 사람도 없어서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 코로나 전이 좋았다고 했는데 작년 끝나고 올 3월 달 되니까 작년이 좋았다는 얘기가 벌써 나오기 시작했죠. 보니까 적은 업체일수록 많이 폐업이 돼요. 1차 벤더들은 그래도 버티고 2차 벤더, 3차 벤더들
그 조그마한 인가공집이죠. 그 업종들이 폐업을 많이 하죠. 일이 없으니까. 남동공단에 있는 경영자들을 많이 만나보면요. 요즘 한마디로 굉장히 어렵다. 어떤 분들은 IMF 때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나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건설 경기가 굉장히 이제 위축되면서 건설에 관련된 목재 산업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거든요. 목재 산업들의 가동률이 확 떨어지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뭐 기계 산업과 목재 산업이 동시에 같이 떨어져서 남동공단의 가동률은 굉장히 낮아졌다.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 상공회의소가 최근 인천 지역 제조업체 19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3분기 기업 경기 실사지수 조사 결과 식음료를 제외한 전자제품, 통신, 자동차 부품, 기계장비 등 주요 업종별 경기 전망 지수가 기준치 100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소비 둔화 지속, 고금리에 의한 자금 투자 여건 악화 등으로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중소기업을 치면 문제 오늘날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고물가, 고환율, 이런 삼고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런 것에 따른 어려움. 그다음 내수가 침체되다 보니까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겪는 어려움. 그다음에 과거 코로나 이후에 사실 많은 대출로 이렇게 버텨왔는데 그것이 이제 추가 대출도 어렵고 금리는 계속 낮춰지지 못하고 있고 이런 금융 부담에 따른 어려움. 이런 여러 어려움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 잔액은 올해 6월 말 기준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50조 원 넘게 늘어난 금액으로 코로나19 전인 2019년 6월 말과 비교하면 331조 8천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연체액 또한 늘고 있습니다. 국내 4대 은행 기준 올해 1분기 중소기업 신규 연체액은 2조 1,558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57%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중소기업의 위기는 대기업은 물론 국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딱 생각하면 우리가 항상 대기업이 먼저 떠오르죠. 근데 대한민국에 거의 한 780만 개 정도 되는 기업에서 한 770만 개 정도 되는 기업들은 다 중소기업 또는 자영업자들입니다. 80% 정도의 고용이 누가 담당하고 있냐면 결국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정체적으로 생산량, 매출액 측면에서 본다 그래도 한 45% 정도를 담당하고 있고요.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게 중소, 중견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경쟁력이 약화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그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대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한 지식산업센터. 35년 역사의 중소기업을 찾아가 최근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기업의 대표는 1980년대 말 세계 최초로 자외선을 활용한 칫솔 살균기를 개발했는데요. 당시 생소하기만 했던 칫솔 살균기는 처음에는 소비자의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탄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구선을 하다가 96년도 2월 달에 중소기업청이 발족하면서 중소기업 제품 홍보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 제품에 대한 그 주문이 엄청났어요. 매년 100%에서 300% 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2000년대 들어서는 한 해 매출액이 100억 원을 돌파하고 직원을 160명이나 둘 정도로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세계 10여 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국내외 발명품 대회에서 최고상을 휩쓰며 품질에 자부심을 갖게 됐는데요. 하지만 제조 환경이 급변하면서 이제는 이익을 창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고 말합니다. 제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관련 협력업체들, 관련 부속품들 모든 것들이
지금은 이제 중국 내지는 베트남으로다가 다 떠났거나 이전됐고 국내에서 그것을 유사한 걸 찾으려고 하면 굉장히 단가가 높아져서 경쟁력도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불가지함이 있거든요. 원재료비 상승에 높은 인건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제조업체들은 갈수록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개발한 거죠. 그래서 원재료비가 과거에 뭐 40% 평균이라면 지금은 60% 정도가 최소한이고 임금이 과거에 차지했던 포션이 10%에서 15%였다고 하면 지금은 인건비 차지하는 포션이 30%에서 35%가 돼버립니다. 그거 갖고선 그 스스로의 마진도 확보를 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가 그 원가 절감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사장은 월급을 거의 못 가져가요. 그래서 또 정리를 하지 못했고 현재 여기는 지금 최근 임차료 등 회사의 고정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곳으로 제조 공장을 이전했습니다. 신 대표는 중소기업의 도전이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다방면으로 지원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들은 각각의 특색이 있고 또 그 단계별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을 지원해 줬을 때에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사전에 그 조사하고 연구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 하는 이런 맞춤형 지원을 해주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경영 안정이 필요한 유망 중소기업에 저금리로 자금을 융자해주는 정책 자금을 지난해보다 확대 지원하고 있는데요. 혁신 창업 사업화 자금과 신성장 기반 자금에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획일적, 일률적 지원보다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합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 소상공인이 그 정책들이 뭐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찾아가서 요구를 해야 되는 정책의 집행 체계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정책의 공급뿐만 아니라 상담하고 컨설팅 해주고 어려움을 귀 기울여주는 이런 현장 밀착형 서비스, 정부 서비스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서울시 종로 2가 일대. 주변에 큰 기업의 사무실이 많고 청계천이 가까워 한때 최고의 상권을 자랑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몇 년 사이에 풍경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제작진이 큰 길을 따라 늘어선 상가들을 살펴봤는데요. 건물 하나 건너 하나꼴로 유동 인구의 접근성이 좋은 1층에도 공실이 있었습니다. 주변 상권이 부상한 데다 경기 불황까지 겹치면서 이곳에는 폐업이 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조건인지 좀 말씀 좀 들으려고요. 30평이고요. 예. 보증금 2억에 월세 1,000만 원입니다. 예전에는 2억 4천에 1,400이었어요. 지금은 그러면은 많이 싸진 거네요. 그렇죠. 안 나가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지금 경제 상황에 비해서 임대료가 예. 감당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예. 아무래도 좀 그러네요. 지난달 15일 발표된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98만 6천여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폐업 사유로는 사업 부진이 48만 2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전년도인 2022년과 비교하면 7만 6천여 명, 약 19%가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소매업 폐업이 27만 7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과 음식업 등이 뒤를 이어 내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종의 타격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자영업자라고 이야기하면 아무래도 그 사업 영역이라는 게 결국은 국내에서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내수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소비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또 그런 부분들의 비용 부담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또 거기에 연계해가지고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가면서 해서 뭐 비용 부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갔고 그래서 보면 자영업자들도 보면 고용 없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제 만약 금리를 인하한다면은 내수가 이제 조기에 인하한다면 내수가 좀 살아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미국이 금리 인하를 좀 지연하고 또 한국은행도 가계부채라든지 또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걸 우려해서 금리 인하를 좀 늦춘다면은 하반기에 가서는 내수 경기가 훨씬 더 많이 침체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내수 부진으로 직격탄을 맞은 외식업계. 속사정을 듣기 위해 경기도 양주시의 한 분식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아침 7시 출근해서 저녁 9시까지 매일 최소 14시간씩 일하는 김밥집 대표님. 20년 넘게 식당 주방에서 근무하다 3년 전 자신의 식당을 열었는데요. 다행히도 코로나 유행 시기는 잘 넘겼지만 요즘은 그때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글쎄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쉽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게 이제 외식의 항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제 소비자분들이 이제 외식 비율을 조금 줄여 나가는, 그게 이제 1차적인 원인이고 배달앱들이 수익성을 좀 많이 증대하는 정책으로 바뀌어 가다 보니 거기서 이제 예전에는 소득이었던 부분이 지금은 이제 수수료를 지출해야 되는 비용으로 많이 변환되게 되면서 아무래도 기본적인 이제 소득 자체가 많이 좀 줄게 됐죠. 대다수 식당은 손님은 줄었는데 재료비와 인건비, 거기다 배달 수수료까지 인상돼 사중고에 신음하고 있는데요. 배달앱 1위 업체의 정률 요금제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계산해봤습니다. 가격을 했을 때 객단가가 저희는 한 2만 원 정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2만 원 정도 배달앱상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중개 수수료 부분으로 해서 카드 수수료와 합쳐서 현재 기준입니다. 한 10.78% 정도 수수료, 중개 수수료가 카드 수수료와 함께 나가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고정적으로 금액과 상관없는 고정적인 배달비가 3,300원 정도 이렇게 부과가 됩니다. 그다음에 얼마 정도 이익이 발생되는 건가요? 2만 원 정도 팔았을 땐 거의 한 1,000원, 1,500원 정도. 네. 우리가 치솟은 배달비로 영업이익이 줄고 있지만 배달 주문이 차지하는 비중 때문에 대다수 식당은 배달앱 이용을 포기하기 힘듭니다. 계속 경고하고 말씀드려요. 일단은 계약상에서 갑을 관계가 분명하게 존재를 하고요. 이로 인해서 갑의 위치에 있는 배달앱이 이렇게 해라 요청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거를 이제 따르지 않게 되면 노출도 감소랄지 아니면 매장의 매출 하락이 불보듯 뻔하게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들은 진짜 벼랑 끝에서 배달앱이 한 발짝 오른쪽으로 움직여 하면 더 벼랑 끝으로 다가가고 한 발짝 안쪽으로 움직여 그럼 벼랑에서 한 발짝 뒤로 가고 약간 요런 상황이에요.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소상공인 비용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책자금 상환에 대해 업력, 대출 잔액 기준을 폐지하고 5년까지 연장 기간을 확대했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하는 프로그램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새출발 기금의 대상 기간을 올해 상반기까지 확대하고 신청 기한을 늘렸습니다. 폐업 소상공인이 사업자 대출을 가계대출로 대환할 경우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적용해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지금의 배달 앱 시장을 조속히 재편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 배달 플랫폼 시장 같은 경우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이 3사가 서로 어깨 동무를 하고 소비자들을 다 락인을 걸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새로 나온 뭐 HY, 노크, 땡겨요, 그리고 지역 공공 배달앱 이런 신규 배달앱들이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판매를 하려고 할지라도 이 3명의 3사의 그 락인에 들어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 락인이 풀리는 방법은 소비자들이 지출하는 비용을 명확하게 고지함으로 해서 소비자분들이 이게 합리적인 소비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하고 그리고 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플랫폼이 등장했을 때 그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공정한 플랫폼끼리의 경쟁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저는 이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선 먼저 내수를 살리고 근본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다음 지금은 대전환 시대입니다. 그게 뭐 단순하게 그 어떤 경제 한 기업의 형태가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 그 구조 자체가 대전환기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그 대전환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좀 더 해나가겠다 부분들. 그다음에 그 기업들에 대한 지원의 방향성도 조금 더 그 혁신 기업들 위주로 해서 더 초점 맞춰 나가겠다. 그러니까 그런 투트랙이 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신산업에 있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 20년을 먹고 살 먹거리를 만든다는 면에서 중요하니까 정부도 이 신산업에 관한 어떤 핵심 정책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국민의 호응도와 지지도를 이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내외 경제 여건이 변화하는 대전환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로 성장 동력이 회복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현재 복합 위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게 되길 바랍니다.